네,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주제이자 메인 주제겠죠. 2023년도 86권가 선정 텐서프라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할 때 제가 키워드도 같이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22년도 1월 초에는 4가지 키워드였었고 21년도 1월 초에는 3가지 키워드 제시했는데 23년도에 대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증시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증시 강세로 잡았고요. 사실 이유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나 매주 또 딴 방송이 요즘 거의 뭐 방송인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는 사실 이거를 지금 또 반복하는 거는 좀 약간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텐서프라이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중국 인구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장 일각에서 제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 인구 줄어들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중국에서 호구제도 개혁이 23년도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인구 관련해서는 이미 22년도, 그 다음 21년도에도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중국 인구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공식 통계 자료는 나올 때마다 항상 증가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철폐하면 사실은 그 초과 사망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고 코로나 동안에 중국도 결혼이나 출산율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 인구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이거는 이 상황에서도 인구 감소를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 중국이 인구 배당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경제 성장을 할 때에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나라 GDP가 증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인구 배당 효과가 이제는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좀 중국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이끌 만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막 그냥 인구가 늘어나가지고서 그에 따라서 성장을 조금씩 더 먹을 수 있는 건 없어졌어 라고 하면은 뭔가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꺼내쓰기에 제일 손쉬운 카드는 호구제도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게요, 중국은 아시죠? 뭐 농민공인이 뭐 해가지고서 그 이제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좀 제약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뭐 일은 도시 가가지고 하는데 농민공들이, 근데 그에 따른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받지도 못하고 집 사는 건 언감생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제도가 좀 바뀌어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뭔가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게 생기겠죠. 그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생기니까는 더 막 돈을 모아가지고서 시장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평소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부양책이 뭐가 있을까 얘기할 때마다 호구제도 혹시 요번에 좀 획기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들은 항상 나오는 건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국이 인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23년에는 호구 변화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이 개혁책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효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구 감소, 중국 경제가 나쁘다, 부동산도 지금 엉망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정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도 더 화끈하게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3대 IT 전시회에서 히트 상품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3대라고 하면은 미국의 CES, 스페인의 그 MWC, 그 다음에 독일의 IFA,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세 행사가 최근 3년 동안 너무나도 관심을 끌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니까. 이거 뭐 만나야지 보고 뭐라도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스도 엄청 축소됐고, 그러면서, 참여하는, 그죠. 부서 축소됐다는 건 참여하는 그 기업 숫자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많이 낮아졌던 게 현실 같아요. 원래는 예전엔 여러분도 어땠냐면은
CES 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애널리스트, 브로커,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막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주면서 아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와 뭐 LG에서 이런 게 나왔어. 막 그러면서 얘기들을 보내줬었는데 뭐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중계 같은 것들도 잘 되는 환경으로 변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관심도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새로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된 이후 처음으로 저 행사들이 열리는 거니까 기업들도 뭔가 좀 제가 사실 뭐 어떤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기업들도 좀 비장의 무기들을 꺼낼 만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혹시나 뭔가 이쪽에서 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위기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혹시나 종료되진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지금 그 러시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높아야 돼요. 유가가 높아야 되고 가스 가격이 높아야지 거기에서 힘이 나는데 그게 전쟁 한창일 때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패권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는 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더 낮은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현실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전쟁을 적절한 이유만 있다면은 서로 끝내고 싶어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년 전하고 여러분 정반대죠. 그때에는 제가 텐서프라이즈 선정할 때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것 같다 했는데 이번에는 감소입니다. 이 지금 전반적으로 아마 오늘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게 많아요. 왜 그러냐? 반대로 작년에는 부정적인 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있을 법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작년에는 긍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 부정적인 얘기 제가 많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반대로 올해는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으니 좀 긍정적으로 보일 만한 게 많다. 그래야 또 서프라이즈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결국은 종교에 대한 갈등이라고 봐야 돼, 종교 정체에 대한 갈등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 혹시나 이 점이 글로벌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이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서 황금의 시대라는 책을 봤었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날 때의 원인이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이란에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 쪽으로 바뀌게 됐고 그들이 정치 이제 원유를 무기화를 강력하게 했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사우디와 더불어서 중동에서 미국 쪽에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는 좀 편을 들어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2차 오일 파동이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 정치 세력을 지금의 국민들 중에서 다수가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에 되돌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번에 또 만약에 국민들의 개방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서 혹시 지금 정치 세력이 전복이 되어버린다라고 해버리면 2차 석유 파동 전으로 혹시 돌아가진 않을까. 그렇게 되면 되게 긍정적이겠죠. 글로벌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복관세 지금 여전히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걸 혹시나 깎아주거나 면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트럼프 때 보시면은 중국하고의 그 갈등을 계속 갈등의 정도로 올려갔었어요. 이거 이슈화를 시켰죠. 계속 자기가 대통령 되고부터 계속 올려나가다가 계속 이렇게 올려나가다가 본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2020년 1월 15일 날 전격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1차 미중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텐션을 갑자기 확 낮춰버리죠. 그래서 코로나만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강세장이 이때부터 연출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막 캐시우드도 나오고 미국장도 신고가를 막 계속 갱신해서 나가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는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들보다도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에 대한 얘기가 2019년도 뭐 하반기부터는 나왔었어요. 계속 합의에 곧 들어가지 않겠냐, 곧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물론 19년도 하반기에 금리 내린 것도 있었지만은 증시가 좋았었거든요. 그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는 사실 자산 시장이 좋은 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사태가 해결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2024년도에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완전 트럼프 방식이다 그러면 2024년도 초에다가 뭔가를 낼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23년도 뭐 어느 때부턴가는 뭔가가 얘기가 저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 대해 갖고선 계속 텐션을 올려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텐션의 강도가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빠르면은 23년도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곧바로 쓸 수 있는 카드, 미국도 좋아할 수 있는 카드, 중국도 좋아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아직 남아있냐 하면은 제일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 관세 면제예요. 저희 채널에서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 딱 되자마자 기대를 했었죠. 바이든이 이거 트럼프 거니까는 바로 없애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라고 계산을 그때부터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바이든이 전혀 안 해요. 시간만 세워라 내워라 끌다가는 슥 넘어가 버리죠. 근데 그 이후에 낸시 펠로시가 막 대만 가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보복 관세 없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싹 들어갔습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면 계산해보면요. PC 물가 기준으로 0.23%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한 번 인하하는 효과예요. 금리 계산을 이제 이걸 못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 뒤에 이제 또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계산을 제가 자의적으로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지역 연은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자료가 언제 나왔냐면 2019년도 2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관세 더 부과할 거야 할 때에 연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은근히 이제 그러면은 우리 미국 경제 타격을 입는데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쓴 자료라고 보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관세 같은 걸 매기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인플레적인 효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담은 레포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 표에서 나와요. 이때 이미 당시에 이 레포트가 나왔던 2019년도 2월 있잖아요. 2월 말 당시에 이미 트럼프가 관세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효과가 0.1이다. PC 물가를 올리는데. 그 다음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진짜 자기가 관세 다 올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0.3% 더 올라가게 될 거다. 그래서 총 0.4%만큼의 인플레를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계산법으로 역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계산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1년에 중국으로부터 5천억 달러를 수입을 해요. 근데 트럼프가 그때 얘기했던 건 그 전체에 대해서 5천억 달러 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에 샌프란 연은이 계산하기에는 미국의 PC 물가가 0.4%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비율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답이 나왔죠.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0.1이 올라간다라고 기존에 이때 당시 기준으로 부과된 관세 기준으로 0.1을 올리게 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한번 보자고요. 이때 당시에 관세가 어떻게 부과돼 있었냐 하면은 중국 수입품 중에 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이미 부과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의 관세가 부과돼 있던 중이었어요. 그럼 곱해보면 총 5천억 달러 중에서 6.5%만큼의 관세가 부과된 효과가 납니다. 25%의 약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5% 했을 때 0.4, 근데 이때 0.1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라는 거는 연준이 요거에 뭔가 비례해가지고서 샌프란 연은에서 계산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떠냐? 현재 매기는 거랑 요 숫자랑
비율대로 계산해보면 나올 거잖아요. 그랬을 텐데요. 2020년 1월 달에 1차 합의를 하잖아요. 그때 합의문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1200억 달러에 대해서 7.5% 관세,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5천억 달러 총 수입액 대비해서 14.3%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비율대로 계산해보면 0.23%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해가지고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 아니면은 몇 퍼센트를 낮추겠다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비율로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은 PC 물가가 얼마 내려갈 거다. 계산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 나온 다음에 시장이 되게 강력할 거다라는 강력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연준이 이제 그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2% 물가를 우리가 회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3%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게 막 9%로 물가가 높을 때는 0.23은 별게 아니에요. 근데 2%냐 3%냐 얘기할 때 0.23은 큽니다. 10%나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으로 5번째는요. 유가가 좀 안정화될 거다는, 계속 안정화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 팬데믹 이전에 보시면은 대충 한 낮으면 60불이고 높으면은 7, 80불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80불 내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오펙에서 강력한 유가 상승 그런 의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80달러는 되게 지키고 싶다라는 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일단 의지가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우려는 이런 게 있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수요 자극되니까 유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미국이 전략적 비축유 많이 지금 내려갔는데 풀었는데 이거 재저축해야 되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수요가 늘면 오펙에서 하고 있는 감산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유가 관련해서 최고의 강세론자는 그 피에르 앙디랑이라고 인물이 있습니다. 요분 이제 트위터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 유가에 대해 갖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근데 원래는 이제 유가 200불 간다 그랬었는데 요번에 그건 틀렸죠. 근데 최근에 또 이제 트윗을 남기셔서 그 생각보다 유가가 높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 생각보다 석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023년도에. 얼마나 3,400만 배럴 정도 일 기준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주요하게 든 논거가 이거예요. 과거에 원유에 대한 수요 이 평균적인 증가율 요 트렌드 라인을 보면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 근데 코로나 때 내려갔고 최근에 위드 코로나 했다고 해봤자 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갭이 크지 않냐. 이거 단숨에 따라잡지 않을까? 모두가 위드 코로나 하면? 이라고 첫 번째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만약에 이 트렌드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내년에 460만 배럴이나 늘어야 된대요. 수요가.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100에서 200만 배럴 정도만 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 이 격차가 큰 거죠. 그러니 유가가 상방으로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앙디랑 본인도 어떤 인정을 하냐 하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해서 구조적으로 이 라인은 붕괴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3년도 사이에 전기차가 3,500만 대가 팔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22년도까지는 나온 숫자고 23년도권 예상치를 쓴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요것 자체로 하루에 이제 평균적으로 60만 배럴의 석유 수요는 감소가 전기차 사용 증가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라인 자체 성립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줄여가지고서 한 대충 한 300에서 400만 배럴 정도 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23년도에 초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인은 일단 인구가 늘고 있다 글로벌에. 그 다음으로 재택근무 해제되니까 더 그냥 출퇴근할 때만 해도 석유를 더 쓰지 않겠냐. 여행 수요 증가 보복 소비해야지. 그 다음에 가스 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가스에서 석유로 이렇게 전환되는 수요도 이번에 클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단 더 소비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요
오펙 플러스가 코로나 이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그 부여받은 생산 쿼타가 있을 거잖아요. 이만큼은 생산해도 돼. 근데 그것도 지금 오펙 플러스가 못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격차가 보시면은요, 상당히 큽니다. 거의 한 300만 배럴 중반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여기에서 뭐 증산한다, 추가 감산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지금 말한 것도 못 지키고 있어서 말한 것만 지키려고만 해도 앙디랑이 얘기한 만큼 수요 증가하는 분을 생산량 증가로 만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가 극적으로 오르긴 어렵다. 하향 안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금이 2,000달러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 흔히 이제 FF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거랑 금 가격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연방기금 금리는 축을 뒤집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0%, 1%, 2%, 3%, 4%.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요 파란색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반대로 이제 금은 정상적인 차트죠. 가격이 올라가면 500불, 1000불, 1500불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은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그 상관계수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7에서 0.8 사이 나오거든요. 미국의 이제 연방기금 금리하고 금 가격하고 해보면은 상관 그 계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있을 때는 금이 좋고, 소위 말해서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는 금이 안 좋다인데, 근데 뭐 연준이 방향을 돌리지 안 돌리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최소한 강도는 줄었다. 그러면 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단 그 수준은 낮아졌다. 그러면은 금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달러도 강세가 멈췄다라고 하면 역시나 그 또한 금액에 좋을 수도 있는 소식일 거고요. 다음으로 7번째는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서게 될 가능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제일 낮긴 했는데 27%대예요. 2000 이제 금융위기 제일 마지막에. 근데 지금은 30점 몇 %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비해서 3% 포인트 정도만 높을 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다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만약에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를 혹시나 살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9월 말부터 해가지고 보니까는 거의 6조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와 있으니 혹시 방향이 변한 게 아니냐,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보시면은요, 막 2006년부터 11조, 27조, 34조 팔았다. 그 다음에 살 때는 또 세게 사요. 30조, 20조. 그랬다가 또 8조 팔았다가 16조, 3조, 4조 샀다가 뭐 샀다 팔았다 해요, 이때는.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장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24조, 25조, 올해는 7조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거의 뭐 금융위기에 비견될 만큼 많이 팔았다. 팔았으면 또 비었으니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번째는 한국의 수출이 4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참 많기는 한데, 근데 저는 뭐 단순하게 그냥 기저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우리 대중 수출이 2022년도 연초엔 좋았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전부 다 10%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4월부터, 이게 이제 3월부터 상해 대봉쇄가 생겨나면서부터인데,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쭉 들어가요. 그러고 지금은 속절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중국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그냥 재고 파먹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 경제 요즘 나오는 데이터 보면 다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수출이 엄청 나쁘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갉아먹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뭐 다시 원래로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은 이 즈음에는
중국 수요가 꽤 많이 회복되지 않겠냐. 그럼 마침 또 이때가 기저가 났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좀 이제는 수출이, 그전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첫째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때는 잘하면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도 전환됐어요 라는 얘기가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9번째는 글로벌 증시가 15% 이상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제 저희 채널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요즘에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긍정적 시각을 바탕으로 해도 또 많은 분들 말씀이 그래봤자 박스권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사실. 근데 증시 변동성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1970년 이후로요. 그러니까는 MSCI 그 월드로 해가지고서 봤었을 경우에 1970년 이후로 상승이 나타났던 해 39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승폭이 15% 이상이었던 해의 비중이 39번 중에 27번이에요. 그래서 69%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타나면 또 조금 나타나진 않아요, 보통. 조금 의미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15% 이상, 그러니까 박스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는 조금 그 위를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마지막은 중국이 혹시나 좀 과감한 개혁 개방에 나서지 않을까, 좀 오버해서 표현해보면 제2의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1978년도에 개혁 개방 결정을 하면서 그 뒤에 완전히 이제 글로벌 무역 질서로 편입이 되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시진핑 정부에서는 이게 후퇴하는 그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더불어서 미국하고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근데 미국의 제재 강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뭔가 전략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미국이 사실 혼자만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맹국을 다 같이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동맹국들 보면은 그들이 또 100% 미국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또 자기네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난 여기서 또 나만의 이득을 취하고 싶은 걸 라는 식으로 또 동상이몽 삼몽 이렇게 꾸고는 합니다. 특히나 유럽이 사실은 미국 말 그렇게 잘 안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갈수록 블록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아니 우리는 오히려 더 개방했어, 그렇게 명분 쌓기에 나서지는 혹시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풀었으면 이겁니다. 아니 우리는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 되게 잘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그거 후퇴시키고 있다, 분탕질 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랑 오히려 친하게 지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더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서 너네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도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움직임이 좀 흥미로워서 그래요. 보시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의 그 강력한 반도체 제재 관련해서 WTO에 제소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데 미국이 이상하게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나왔지만은 한국 게임 뭐 해외 게임에 대해 가지고서 대대적으로 외자 판호를 발급을 해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즘 보시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한한령 막 잘 안 풀릴 것 같이 해놓고서는 상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좀 중국 내에서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철폐도 그렇고 뭔가 좀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여기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우려가 있으실 수 있어요. 혹시 이거 중국 내 체제나 뭐 이런 거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이 문호를 더 열다니 힘들지 않을까. 한한령도 하고 있는, 한국 문물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는 상황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미 기업들에 대한 길들이기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중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플랫폼 기업이다. 아무리 중국에서 우리가 좀 규제도 완화해주고 문호도 좀 개방할 거니까 너네 자유롭게 뛰어다녀,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한데 여러분이 알리바바면 자유롭게 하시겠습니까? 텐센트면 자유롭게 하시겠어요? 마윈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다 보셨는데. 과연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 얘기해요, 당에 맞서는 일을 펼치겠냐는 거예요.
강제 규제가 무섭잖아요. 근데 그보다 어떤 면에선 더 무섭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자유 규제거든요. 알아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 알아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근데 중국 내에서는 최근에 그런 강력한 플랫폼 기업 길들이기로 자율 규제로 넘어가는 수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요번에 백색 시위나 이런 것도, 백지 시위인가요? 그런 것도 보면서 느끼는 게 당이 생각보다는 젊은 층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는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 완화는 당연히 해야 됐었겠지만은 막 이런 집단 행동 나오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막 외신에 나오게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도 약간 위기의식을 혹시나 느낀 것은 아닐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좀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형 그 얘기면은 이거 마치 80년대 한국에서 3S 쓰던 정책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럼 좀 열어주고 관심 그쪽으로 돌려버리면은 시위나 이런 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문호 개방을 해주고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좀 자신감도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도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자동차가 전기차, 이것이 유럽 쪽으로 수출이 워낙 이제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자동차, 이 안전이 중요하고 비싼 자동차, 중국산 과연 우리가 믿고 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경기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중국산도 괜찮다고 하는데 타야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차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예전에 중국이 아니다, 개방하고 서구 것들 한국 거 들어와도 우리가 잘해갖고서 이겨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자신감이 인민들 사이에서 높아져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닐까. 그러면은 열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생각보다는 더 크게 제재라든지 규제라든지 문화 개방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마지막 이제 텐서프라이즈의 마지막 10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탑 10에는 못 들어갔지만 또 혹시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그거 두 개를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새롭게 빌보드 핫100에, 이게 최고 메인 차트잖아요, 이름을 올리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숫자들이 잘 나오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빌보드에 맞게 전략을 잘 짜면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더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바랬던 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잖아요. 되돌아보게 하면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의 도입. 근데 요거는 이제 예고가 됐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 상법 개정, 이사 충실 의무 개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는 없고 회사만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하니까 여기에 주주도 좀 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혹여나 개정이 뭔가 언제쯤 변화될 거다 이런 게 나타난다면 너무나도 놀랍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는 Q&A로, 올해 마지막 Q&A네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 해가 다 갔잖아요. 그래서 참 증시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았었던 한 해였고,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도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이제 외부에 몇 군데 그런 강연 같은 거 가면서 꼭 그럴 때에는 내년도 거 할 때 약간 좀 내년도가 어떤 해냐, 사자성어 이런 것들 살짝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가면은 좀 아이스 브레이킹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내년도 검은 토끼의 해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토끼가 다산을 의미를 한대요. 풍요. 예. 그러니까는 아주 풍요로운, 이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걸 의미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토끼가 무슨 공격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평화와 안정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안 싸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교토삼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교활한 혹은 꽤 많은 토끼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굴을 하나가 아니라 3개나 파둔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간다는 건데, 내년 사실은 위기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인플레도 그렇고 경기 침체도 그렇고 연준도 그럴 것이고 지정학적 위기나 뭐 패권 경쟁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토끼가 좀 힘을 내줘 갖고 아주 좀 영민하게 좀 그렇게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 검은색은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해결하는데 아주 슬기롭게 지혜가 잘 모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 검은 토끼의 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네, 그렇게 제가 86번가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기원해 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